한국 대표단이 내민 제안서를 그 자리에서 푹푹 찢어 던졌습니다. 당신들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전쟁 고아나 수출하는 주제에 무슨 제철소고 자동차입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35년 전 저는 제 모든 재산을 필리핀과 아르헨티나에 걸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가 부도. 반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월가의 최첨단 슈퍼컴퓨터, 세계은행의 방대한 데이터,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 한국의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중에 흩날리던 그 종이 조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월가의 인공지능조차 절대 계산할 수 없는 핵무기 170개보다 더 소름 끼치는 무형의 자본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닥 중의 바닥에서 세계 정상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데이터를 비웃고 기적을 만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제임스 P. 모건입니다. 오늘 이 비밀스러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소수의 VIP 투자자들이죠. 다들 제가 어떻게 40년 동안 시장을 이겨왔는지 그 비결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나셨겠지만 오늘은 제 인생 유일의 실패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화려한 뉴욕의 야경을 보십시오. 35년 전 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그들의 눈빛이 딱 저랬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지만 이상하게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죠. 당시 저는 월가에서 가장 잔혹하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고 제 손가락 하나에 굴지의 회사들이 공중분해되던 시절이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치는 감정이 없다. 이것이 제 투자 철학이었고 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말도 안 되는 제안서를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아 빠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구두 굽은 달아서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의 냄새, 절박함의 냄새 말입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포항에 제철소를 짓겠다.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겠다. 같은 황당무계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철소라니 자동차라니 지금 당장 먹을 쌀도 없는 나라가 무슨 잠꼬대를 하는 건가 싶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선명하게 세계은행 로고가 박혀 있었고 빨간색으로 대외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보세요들, 여기 세계은행 보고서가 안 보입니까? 당신의 나라의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도 안 됩니다. 자립 불가능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은 나라가 무슨 중화공업입니까? 저는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를 그들의 면전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들은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는 산무 국가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내 사무실에 흙탕물 묻히지 말고 나가란 말입니다. 그때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을 법도 한데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갚을 겁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목숨이라니, 금융시장에서 제일 값어치 없는 담보가 바로 사람 목숨입니다. 나가세요. 그날 제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꼬깃꼬깃한 제안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마치 싸구려 전단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집어들어 제 옆에 있는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징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한국의 미래가 잘게 갈려나갔습니다. 종이 가루가 되어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으로 떨어지는 그 하얀 조각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방어했다. 썩은 사과를 골라냈으니 이제 싱싱한 과일만 남은 셈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경제학자들과 세계은행의 수석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만든 두꺼운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의 제목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 필리핀, 남미의 거인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검은 진주가나. 당시 금융시장의 모든 지표는 이 나라들을 향해 강력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권하에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영어를 구사하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팜파스 초원에서 생산되는 소고기와 밀을 전 세계에 팔아치우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조차 아시아의 쌀바구니라 불리며 한국보다 10배는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으며 이미 산업 기반이 갖춰진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정석이자 불변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 대한 절망적인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으며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은 모조리 파괴되었다. 유일하게 넘쳐나는 것은 입만 산 굶주린 사람들 뿐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밑 빠진 독과 같다. 원조를 중단하는 순간 경제는 즉시 붕괴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이 냉철한 분석은 저에게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월가의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룰렛을 돌리는 게 낫겠어. 최소한 룰렛은 확률이라도 있지 않나. 하지만 한국은 제로야. 제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란 말일세. 제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샴페인 잔을 부리치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거만했고 오만했으며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필리핀의 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와 아르헨티나의 국채 매입에 제 운용 자금의 40%를 쏟아부었습니다. 수억 달러가 순식간에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저는 두려움은커녕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금융기법이고 과학적인 투자라고 자부했으니까요. 제 눈에는 필리핀의 구리가 황금으로 보였고 아르헨티나의 소떼가 걸어 다니는 달러 뭉치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한국 대표단이 말했던 제철소 건설 계획은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광석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제철소라니, 그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을 팔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동차가 3만 대도 안 되는 나라에서 4차선 고속도로를 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마치 자전거도 없는 아이에게 활주로를 깔아주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제 완벽했던 시나리오는 처참하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필리핀은 독재와 부패로 무너져 내렸고,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사들인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광산 개발권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에는 빗발치는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밤잠을 설치며 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그 나라,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뉴스에서 한국이 독자 모델 자동차를 수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그 제철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가 되어 쇳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는 화물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제학 교과서와 투자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세계은행의 데이터가 틀릴 리가 없는데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1인당 GDP 수출 증가율, 저축률 등 모든 지표를 뜯어보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35년 전, 제 사무실에서 쫓겨나면서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던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겠다는 그 말. 저는 그 말을 단순한 감정 호소라고 치부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제가 놓친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단서의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은행의 엑셀 파일에는 없고 월가의 최첨단 인공지능도 읽어내지 못하는 변수, 바로 사람이라는 변수 말입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장, 기계나 원자재, 창고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였고 그 안에는 5천만 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원 빈국이라고 비웃던 그 나라에는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원은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던 그 뜨거운 자본의 실체를 하나하나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통찰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시절 독일의 지하 탄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제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마호가니, 원목 책상,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본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풍요로움 속에 서 있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마치 잘못 그려진 그림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올이 풀린 양복 상의와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 그리고 며칠을 굶은 듯 퀭한 눈동자. 그들에게서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희망이 거세된 자들만이 풍기는 절망의 비린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민 제안서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들고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다루듯 흔들어 보였습니다. 종이질은 형편없었고 인쇄 상태는 조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뭉치 안에는 포항에 제철소를 짓고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며 국토의 대동맥을 뚫겠다는 거창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입가에는 비소만이 번졌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나라가 중화공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요청하는 제안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을 상실한 몽상가들의 잠꼬대처럼 보였습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세계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그 보고서는 절대적인 성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현장을 누비며 수집한 데이터와 최첨단 통계 모델로 검증된 그 자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냉혹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립 불가능, 투자 부적격, 연구 원조 대상국.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가 한국은 밑빠진 독이며 그곳에 돈을 붓는 것은 자선 사업조차 되지 못하는 낭비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보고서를 집어들어 그들의 면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무거운 책자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판사가 내리는 유죄 판결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데이터가 보이지 않나? 저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말에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정을 섞을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거절이었지만 그들의 무모함이 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가 펼쳐진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핀과 푸른색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얀마. 당시 그 나라들은 황금빛 미래가 약속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부국이었고 미얀마는 비옥한 토지에서 쏟아지는 농작물로 아시아의 쌀바구니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부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월가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원이 풍부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며 이미 산업화의 기반을 닦은 나라에 베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필리핀의 구리 광산은 파기만 하면 달러가 쏟아져 나올 것이 확실했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초원은 걸어 다니는 고기 공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가진 것이라곤 전쟁의 폐허와 분단된 국토, 그리고 굶주린 인구뿐이었습니다. 쥐어짜도 나올 것이 없는 마른 수건 같은 나라. 그것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제 축객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에너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혹은 벼랑 끝에 선 자가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비명 같은 강렬한 살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던진 보고서를 다시 밀어내며 제안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웅얼거렸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회를 달라는 애원, 반드시 갚겠다는 맹세,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 그런 감성적인 호소는 가장 값어치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책상 옆에 놓인 육중한 파쇄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의 미래가 담긴 제안서를 기계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종이를 씹어먹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지직거리며 잘려나가는 종이는 마치 그들의 헛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얀 종이 가루가 투명한 통 안으로 눈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냉철함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살듯이 가망 없는 투자처를 잘라내는 것이 펀드 매니저의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파쇄기 소리에 묻혀 그들의 마지막 외침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두고 봐라.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듯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사무실 환기를 시켰습니다. 가난의 냄새를 빼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필리핀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송금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맨해튼의 고급 바에서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제가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무용담처럼 떠벌렸습니다. 동료들은 제 판단력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농담거리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세상의 전부이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곧 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파쇄기에 갈아버린 것이 종이 뭉치가 아니라 훗날 1000조 원의 가치로 돌아올 거대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낸 그 사람들이 훗날 월가를 호령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너무 젊었고 너무 오만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되어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라는 변수를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쇄기통에 수북하게 쌓인 하얀 종이 조각들.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낡은 제안서를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호기롭게 필리핀과 아르헨티나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지 정확히 10년이 흘렀을 때 월가의 풍경은 지옥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팩스기에서는 독촉장과 소송 서류가 끊임없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완벽한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의 잠룡이라 불리던 필리핀은 독재 정권의 부패 스캔들과 함께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 쳤고 남미의 거인 아르헨티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화폐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구리 광산 개발권은 공중분해되었고 국채는 디폴트 선언과 함께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은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트를 노려보았지만 폭락하는 그래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기세였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방문이 이어졌고 제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안전하다며? 세계은행이 보증했다며?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사기꾼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규와 비명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자원이 있고 땅이 있고 인구가 있는 나라가 성장한다는 건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세계은행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무참히 깨져버린 겁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 계산했는지 밤새 복기하고 또 복기했지만 제 수식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거나 신이 저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그 나라 한국에서 들려오는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뉴욕타임스 경제면을 넘기다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모델 자동차를 개발하여 북미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아직 술이 덜 깬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전거 체인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수출한다니 이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월가의 정보통을 통해 더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세계은행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으며 대출을 거절했던 포항의 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생산 효율성은 철강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쇳물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해 공장을 폭파해 먹을 거라던 그들이 세계 최고의 고순도 철강을 뽑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철광석도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제철소가 성공해? 이건 사기야. 통계 조작 아니야? 저는 비서가 보는 앞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는 화물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었고 울산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집채만한 유조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그 허무맹랑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제 사무실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두고 간 냄새는 가난의 악취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약 냄새였음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월가의 동료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시카고 대학 출신의 천재적인 분석가들이 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화이트보드에 한국의 경제 지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출 증가율 연평균 20% 이상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칠판이 모자랄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 금융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늘 오류가 떴습니다. 자본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한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스, 이건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마치 마법 같습니다. 마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제에 마법이 어디 있어. 변수를 찾아내.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찾아내란 말이야.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은행의 과거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원 없음, 자본 없음, 기술 없음, 내수 시장 협소, 안보 불안. 모든 조건이 불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조건대로라면 한국은 지금쯤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영원히 원조를 구걸하는 빈민국으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유망하다고 찍은 나라들은 전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우리가 가망 없다고 버린 한국만 홀로 승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온 금융이라는 세계의 법칙이 붕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 정막만이 감도는 공간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해 온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치는 감정이 없다. 이 말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절대적인 명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데이터 밖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배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세계은행이 틀렸고 월가가 틀렸습니다.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더듬어 10년 전 한국 사절단이 두고 간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명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쳐다보던 그 남자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비굴해지지 않았던 눈빛, 그리고 파쇄기 소리에 묻혔던 그 마지막 입모양.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돈을 빌리기 위한 싸구려 감성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 따위가 무슨 담보가 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그들의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공장 안의 사람들, 수출액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자 화면 위로 낯선 흑백 사진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채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광부들. 낯선 독일 땅에서 시신을 닦으며 문물을 훔치는 간호사들. 그리고 찜통 같은 공장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미싱을 돌리는 어린 소녀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월가의 그 어떤 파생상품보다 복잡하고 세계은행의 그 어떤 보고서보다 무거운 가치를 지닌 자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빛은 10년 전 제 사무실에 찾아왔던 그 사절단의 눈빛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 엑셀 파일에는 절대 입력할 수 없는 그 미지의 변수가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펜대를 굴리며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피와 땀을 담보로 불가능한 대출을 받아냈는지 말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독일의 지하 1000m 갱도로 들어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곳은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월가의 유령처럼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펀드 매니저로서 수십억 달러를 굴리며 냉철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제 펜트하우스 서재에 틀어박혀 한국이라는 미지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믿어왔고 저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 자본주의의 법칙이 이 조그만 나라 앞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은행의 서버에 접속해 지난 30년간의 모든 경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개인 슈퍼컴퓨터에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오류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한국은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가 완벽한 제로에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의 형성 과정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깔려면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 즉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개발도상국들은 그 돈을 자원판 돈이나 식민지 시절 쌓아둔 부 아니면 세계은행의 차관으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제가 직접 확인했듯 세계은행은 그들에게 단 1달러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거대한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 공장을 돌릴 돈이 어디서 솟아난 것일까요?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외환 입출금 내역은 기이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뭉텅이로 들어온 기록은 없는데 자잘한 달러들이 빗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떼가 쌀알을 물어나르듯 50달러, 100달러 단위의 소액 송금, 기록이 수만 건, 수십만 건씩 매달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신지를 추적하던 저는 의외의 장소들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월가나 런던의 금융가가 아니었습니다. 서독의 낯선 탄광 도시들과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그리고 베트남의 정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10년 전 제 사무실에서 쫓겨나던 한국 대표단의 리더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겠다는 그 말. 저는 당시 그 말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급할 때는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팩트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소액 송금 기록들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월급이었고 누군가의 생명수당이었으며 누군가의 피값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그 송금의 주체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데이터 너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청년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즉 지하 수천 미터의 탄광과 병원의 영안실 같은 곳은 일할 사람이 없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한국의 청년들이 채우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저는 관련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독 광부 모집 공고의 경쟁률은 수십 대 1이 넘었습니다. 지원자들의 스펙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뼈 굵은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들 선생님, 공무원, 심지어 음악가 출신도 있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하층민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교육받고 미래가 창창한 엘리트들이 곡괭이를 들고 지구 반대편의 지하 갱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가혹한 곳으로 내몰았을까요? 미친 짓이야.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엘리트들은 자국에서 기득권을 누리려 하지 낯선 땅의 지하 막장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엘리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히고 가족과 국가의 미래를 샀습니다. 그들이 독일의 지하 1000m에서 캐낸 것은 석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혈관을 돌게 할 달러라는 이름의 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왜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분석 모델에는 가난이라는 변수가 마이너스 요인으로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구매력이 없고 가난하니까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하니까 저축을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경제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폭발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한흔히 엘리트 청년의 손에 펜 대신 곡괭이를 들게 만들었고 곱게 자란 소녀들의 손에 주사기와 붕대를 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월가의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도 부모의 희생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본금 항목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국가 발전의 종잣돈으로 삼았습니다. 이 감정 자본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달러를 퍼올렸고 그 돈이 모이고 모여 제철소의 용광로를 지피고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를 깔았던 것입니다. 제가 파쇄기에 갈아버린 그 종이 조각들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청춘이 흘린 피와 땀으로 쓴 차용증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서성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창밖의 맨해튼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갑자기 너무나 차갑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곳 월가에서 오가는 수조 달러의 자금은 단지 숫자의 이동일 뿐이지만 한국으로 흘러들어간 그 달러들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 무게가 실린 돈. 그 무거운 돈이 바닥을 다지고 기둥을 세웠으니 그 경제가 쉽게 무너질 리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눈먼 돈이나 빌린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하고는 근본부터가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데이터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1964년 12월 서독 함보름 광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낡은 신문 기사와 증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난생 처음으로 펀드 매니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본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과 턱 밑까지 차오르는 석탄 가루,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가 지배하는 그 지하 막장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써내려갔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저는 월가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주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액체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지도의 지하 1000m 지점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한국의 자본이 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공학에서는 리스크와 리턴,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리스크는 그 어떤 투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1964년 12월 서독 함보름 광산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지하 1000m 갱도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나들었고 습도는 90%에 육박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장화 속에 물이 고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20kg이 넘는 차감기를 들고 암벽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갔습니까? 저는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저라면 1억 달러를 준다 해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가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펜 대신 무거운 곡괭이를 들고 그 좁고 어두운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석탄 가루가 폐 속으로 파고드는 진폐증의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가 갱도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을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8시간 아니 12시간씩 사투를 벌이고 받은 돈은 당시 돈으로 약 600마르크 남짓이었습니다.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점심값으로 쓰는 돈보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빵 하나 우유 한 잔 값을 아껴가며 월급의 80% 이상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자신은 독일에 싸구려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한국에 있는 동생의 학비와 부모님의 약값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송금 내역서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화 획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의 지급 보증 능력을 믿지 않아 차관을 거절했습니다.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무엇을 믿고 한국에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바로 이 광부들의 월급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부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노임, 즉 그들의 피와 땀과 미래를 담보로 잡히고서야 겨우 상업 차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탄식했습니다. 땅 문서도 아니고 금괴도 아니고 자국민의 미래 노동력을 담보로 돈을 빌리다니. 이것은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 그 협상 테이블에 있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인간을 갈아 넣어 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으니까요. 광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독일의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탄광만큼이나 처절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어린 간호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20대 여성들이 낯선 땅, 독일 공항에 내렸을 때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얀 가운의 로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간호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들이 그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 시신을 닦고 염을 하는 일, 수술실 바닥에 피를 닦아내는 일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그녀들은 밤새 울며 그 험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시신의 몸을 닦으며. 그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 동생들의 교복 생각, 그리고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독한 다짐뿐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독일 의사가 쓴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주사기를 잡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그녀들은 환자가 사망하면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정성껏 닦았다. 독일인 간호사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들을 보며 천사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 천사들이 받은 월급 역시 고스란히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돈이 모여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채웠습니다. 제가 35년 전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간과했던 기타 외화 수입 항목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단순히 무역 수지, 흑자나 관광 수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 묻은 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청춘이 녹아있고 누군가의 그리움이 응축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맨해튼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독일의 어두운 갱도와 차가운 병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낸 1달러가 모여 시멘트가 되고 철근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깔렸고 포항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파쇄기에 갈아버린 그 제안서의 자금 조달 계획란에 적혀있던 자체 조달이라는 네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고열을 짜내겠다는 독재자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내 뼈를 깎아서라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피의 서약이었습니다. 월가의 자본주의는 냉혹하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뜨거웠습니다. 자본의 출처가 달랐기에 그 결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시작한 나라들은 빚더미에 앉았지만 내 살점을 떼어내 시작한 나라는 뼈대가 굵어지고 근육이 붙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제 투자 리스트 중에 과연 이런 영혼이 담긴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전부 숫자로만 이루어진 허상들이었습니다.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만 따졌지 그 기업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투자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광부의 사진, 독일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으며 눈물 짓는 간호사의 사진. 그들의 표정에는 지침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약 3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필리핀 광산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채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제 전 재산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계은행이 뭐라 하든 월가가 뭐라 하든 이 눈빛을 가진 민족은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종잣돈이 어떻게 구체적인 산업으로 폭발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낸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기적적인 진화였습니다.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다져진 끈기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신화로 이어졌는지, 병실에서 다져진 섬세함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 조선업의 기술력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독일을 떠나 한국의 구로공단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영웅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독일의 지하 갱도와 병원에서 시작된 한국의 자본 추적은 이제 서울의 한복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1970년대 구로공단의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성냥갑 같은 공장들과 그 주변을 둘러싼 벌집 같은 쪽방촌들. 그곳은 마치 거대한 개미굴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피를 팔아 보내온 달러가 바로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기계가 되고 원단이 되고 전력이 되어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돌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고용 기록과 생산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던 저는 또 한 번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쟁력을 저임금 하나로만 평가했습니다. 노동력이 싸니까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장점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칩 레이버, 즉 값싼 노동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록들은 그들이 단순한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발 공장의 생산 일지를 찾아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는 가발이었습니다. 여공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바늘기에 꿰어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함과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깨알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량률이었습니다. 0.1% 미만. 서양의 숙련된 장인들도 해내기 힘든 수치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손기술은 어디서 나온 거지? 기계가 아니라 마법사의 손인가?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정밀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공장이 문을 닫은 밤 10시 이후의 풍경이었습니다. 보통의 노동자라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자야 할 그 시간에 구로공단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의 야학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공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교실이나 좁은 자취방에 수십 명의 여공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낡은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월가의 펀드 매니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내일 당장 미싱을 돌려야 하는데 왜 잠을 줄여가며 미분과 적분을 공부했을까요? 가발을 만드는데 영어 문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공이 쓴 일기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 기름밥을 벗어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녀들에게 공부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월급 봉투를 털어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월가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 따위의 가벼운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경제가 왜 그토록 빠르게 고도화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영원한 경공업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가발이나 만들고 신발이나 꿰매는 하청기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여공들이 밤새워 익힌 그 수학 실력과 영어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독보적인 손기술과 끈기는 고스란히 다음 단계의 산업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실을 잤던 그 예민한 손끝 감각은 훗날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금실을 연결하는 본딩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가발을 심던 그 집요한 집중력은 초정밀 기계 부품을 깎는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야학에서 배운 기초 지식은 그들이 단순 조립공에서 숙련된 테크니션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노동 착취가 아니야. 이건 거대한 인적 자본 형성 과정이었어.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35년 전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며 비웃었던 교육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믿을 것은 사람 머리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은 굶어도 책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에 또 다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을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무슨 중공업이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미 준비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청계천에서 마산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쌓은 수백만 명의 산업 전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볼 줄 알았고 매뉴얼을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하면 된다는 무서운 정신력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이 숨겨진 자산의 가치를 알아봤다면 저는 제 전 재산을 한국의 전자회사나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 회사들의 주가는 당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미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월가의 멍청한 분석가들은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느라 그 공장 안에서 불타오르는 눈빛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윙윙거리는 미싱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좁은 교실에서 I am a boy you are a girl을 따라 읽던 그 떨리는 목소리들. 그 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함성이 되고 그 함성이 한국이라는 엔진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40년 전 구로공단의 쪽방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그 여공들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IT 강국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만든 것은 가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탑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월가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팬들을 굴리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14시간을 일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과연 그녀들 앞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는 사진 속의 여공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장군처럼 매서운 그녀들. 세계은행은 그녀들을 가엾은 희생양으로 분류했지만 제 눈에는 그녀들이야말로 진정한 산업혁명의 전사들로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였고 개척자였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인적 자본의 힘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 무대로 쏘아 올렸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할 차례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위험한 도박. 전 세계가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던 그 순간 한국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어컨도 없는 50도의 열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남자들이 어떻게 모래바람을 뚫고 신화를 건설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독일의 갱도와 구로공단의 쪽방을 거쳐 제가 도착한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라 불리는 중동의 사막이었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는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유가가 4배 이상 폭등하면서 월가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선진국 경제마저 마비되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국가 부도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즉각 보고서를 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유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1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저 역시 그 보고서에 동의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이 보유한 외환으로는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월가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망한다고. 그럼 그 기름을 판 돈을 우리가 다시 벌어오면 될 것 아닌가? 그들은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으로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땅. 모래바람이 불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장비를 버리고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설사들은 그 죽음의 땅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저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 현장의 기록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열기를 이기기 위해 우통을 벗어젖히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고 탈수 증세로 쓰러지면서도 그들은 손에서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작업을 멈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 현장에는 횃불이 켜졌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 밤에 일한다 잠은 죽어서 자자. 그들은 횃불을 들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행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의 감독관들이 혀를 내두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미친 건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일할 수가 있지? 한국인 현장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 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배수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초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오일 달러가 한국의 기름값을 냈고 남은 돈으로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여 기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로서 한 가지 중요한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두 나라는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을 치렀으며 안보 위협에 시달린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선택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파키스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력을 쏟아부어 마침내 1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 대신 제철소를 지었고
미사일 대신 고속도로를 깔았으며 군사 퍼레이드 대신 야간 학교를 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안보를 무기로 풀려 할 때 한국은 안보를 경제로 풀려 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현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핵무기 170개를 가진 파키스탄은 지금도 세계은행의 구제, 금융을 받으며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핵무기 하나 없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무기입니까? 핵무기가 나라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경제력이 나라를 지켜주는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50도 열기를 뚫고 횃불을 들고 밤을 새우는 그 도끼였습니다. 내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가장의 책임감, 내 조국을 더 이상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적 오기, 바로 그것이 핵무기 170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세계은행의 엑셀 파일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월가의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기라고 부르는 정신적 자산입니다. 저는 35년 전 제 사무실에서 쫓겨나던 그 남자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기이한 공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눈은 사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자가 되기를 결심한 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분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35년 전에 결정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이자율을 계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고 50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비비고 밤새워 미싱을 돌리며 한강에 기적이라는 탑을 쌓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쓴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빌딩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한국의 빌딩들은 사람의 의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를 쓰려 합니다. 이 보고서의 수신인은 세계은행도 아니고 월가의 투자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제 손자에게 남기는 유산입니다. 얘야, 만약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의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아라. 만약 그 눈 속에 한국인들이 가졌던 그 결기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 재산을 걸어라. 그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자본주의의 논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고백을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입니다. 제가 35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창밖으로 어느덧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실패담을 털어놓는 동안 뉴욕의 밤은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밤새 35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던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영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보고서의 수신인은 세계은행 총재도 아니고 월가의 탐욕스러운 투자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제 사랑하는 아들과 앞으로 이 냉혹한 자본의 정글을 헤쳐나갈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을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들이고 땅을 매입하는 것만이 투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한국의 역사는 그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자본은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자본이었고, 자식만큼은 나보다 잘 살게 하겠다는 헌신이 투자금이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집념이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모여 철강을 녹이고 반도체를 깎고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이것은 월가의 그 어떤 복잡한 금융공학으로도 설계할 수 없는 기적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저는 35년 전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그 한국 대표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의 제안서를 파쇄기에 갈아버리며 모욕을 주었지만 사실 그날 진짜로 갈겨 나간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제 오만함과 편협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란 듯이 제 예상을 뒤엎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들이 내민 손을 뿌리친 대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장 드라마의 주주가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들의 눈빛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지금쯤 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 경험 공유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한국은 그들의 평가 따위는 필요 없는 위치에 올라섰는데 말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며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1960년대의 한국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하 1000m 갱도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던 광부가 50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횃불을 들던 노동자가 밤새워 미싱을 돌리던 여공이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K-팝의 환호를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칠 것입니다.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팔아 다음 세대의 풍요를 샀습니다. 그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하고 숭고한지 월가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조언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아들아, 만약 내가 진정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재무제표의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빌딩의 높이나 공장의 규모에 속지 마라. 대신 그 나라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아라. 그들의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아라. 만약 그 눈 속에 35년 전 한국인들이 가졌던 그 결기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 재산을 걸어라. 그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다.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35년 전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른 한국의 기상처럼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입니다. 저는 그 태양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은 패배자가 승리자에게 보내는 경의이자 한 인간이 위대한 역사 앞에 바치는 순수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당신들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부디 지금의 한국인들이 그 위대한 유산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피와 땀으로 물려준 그 결기라는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